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참 투자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죠. 음악의 음원이나 미술품 그리고 한정판 신발 같은 걸 한꺼번에 돈 주고 사긴 비싸니까 이걸 공동으로 구매하고 자기 지분을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하기도 하고 수익을 올리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새로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미술품에서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NFT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파일도 또 그림으로 거래하는 시장도 생기고 있고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최근의 미술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요즘 중고거래가 활발한데 중고거래라고 하면 당연히 실용적인 것을 싸게 구매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뭐 몇 배에서 몇백 배까지 높여 파는데도 줄을 서는 이른바 리셀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하죠. 무슨 얘기인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0.4%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NH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주식시장 포인트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화룡그룹? 여기가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주식 시장만 이제 보시면 예. 중국도 어제 뭐 1.45% 급등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중국의 화롱자산관리공사라고 예. 배드뱅크죠. 우리로 치면은 저기 유암코 뭐 이런 거죠. 예. 은행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사들여서 공기업인데요. 천천히 이제 못 받은 돈 천천히 받아주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은행으로서는 부실 자산을 떠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인수해서 하는 공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요 공기업이 그 감사 보고서를 그 2020년 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을 못하면서 네. 주가가 급락한 것도 있지만 채권 가격이 102달러에서 한 78달러까지 거의 30% 정도 떨어져 버렸고요. 이 화룡그룹의 회사채가 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만 보면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 일부만 보는 것들인데요. 예.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그 공기업 비스무리한 그런 회사들이 가끔씩 디폴트를 내면서 문제를 낳은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뭐 한 3, 4년 전에 국저에너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지방 공기업이었고요. 예.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주변에 있는 경기도 뭐 이제 경상도 뭐 이렇게 거기 관련되는 공기업 이런 것들이었고요. 요번에 요 화롱 그 자산관리공사는 정부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재무부가 직접 네. 중국 재무부가 지분을 갖고 57%를 갖고 있는 중앙 공기업이에요. 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우리로는 유암코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유한코입니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줬는데 아파트 가격도 많이 내리고 시장이 어수선해지면 그 아파트를 얼른 팔아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국의 아파트가 다 매물로 경매로 나오니까 그러면 나라 망할 것 같으니 유암코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 아파트를 일단 싼 값에 넘겨주고 나중에 이걸 이제 알아서 팔든 어떻게 해서 그 돈 마련해라.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하는 그런 공기업이잖아요. 네. 예, 아주 비유가 아주 특이하십니다. 그 배드뱅크를 그렇게 연결하는 건 참 쉽지가 않은데요. 아니 아무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뭘 잘못해서 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망하진 않았고요. 예. 주가는 정지됐고 달러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당연히 도와줄 거고 예. 정부 믿고 샀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들은 실은 중국의 회사채에 대해서 그 국내외 투자가들이 이거 화들짝 놀라서 다 던져버렸다 얘기가 됩니다. 이게 부실 채권 일단 떠안고 있는 그런 공기업이었는데 네. 그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설마 부도에 안 내겠지 싶어서 계속 채권 발행하면 그거 사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그 느낌 싸해진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뭐 여러 가지 지방 공기업이라든가 무슨 뭐 반도체에서 하나 디폴트 나는 거하고는 얘기가 틀린데요. 네. 지금 디폴트 난 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의 배경에는 실은 지난번에 그 라이 샤오민 회장이라고 혹시 예. 기억나십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뇌물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한번 잡혀갔었죠. 예, 현금이 뭐 한 3조 있고 뭐 이런 예. 식의. 예. 자, 그분이 사형당했는데 그분의 회사가 바로 요 회사입니다. 아, 나라에서 지분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그 중국의 지금 부실 채권 처리, 부실 쪽 정리하는 것과 맞물려서 예. 지금 이제 기업 경영을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그 중국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거기도 했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나라가 이 공기업만큼은 정부가 지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지원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네. 못 믿겠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이게 지금 처음으로 아주 강력한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지금 그 중국의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국채 시장으로는 예. 국가가 이제 보증하고 하니까 재작년 2019년 말부터 인덱스가 변화하면서 많은 자금이 들어갔어요. 네. 국채 시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안 들어가죠. 그것도 못 믿겠다 이런 네. 거죠. 예. 근데 글로벌 투자가들은 인덱스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인덱스라고 뭐 하는 건 채권 투자할 때는 일부는 그러니까 중국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가 있으니 그렇죠. 전체 인덱스에 중국 채권이 재작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가는 미중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실은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돈 버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또 잽싸게 나오면서 양털 깎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이번처럼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가격을 떨구기도 하고. 요번처럼은 요거는 이제 그 뭐 국채 이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채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다만 이제 국채는 일단 어느 정도는 저희가 믿고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회사채 시장은 그동안 이제 달러 채권으로 발행한 네. 위안화가 아니라 달러 채권은 어느 정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뭐 그래도 큰 기업이고 중앙 정부가 지원해주는. 네. 그런데 지금 요 문제가 생기면서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중국 채권은 중국 특히 회사채들은 네. 앞으로 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지금 우려 많이 나오고 있겠고요. 한편에서는 안 좋은 회사는 중국의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이지만 부채가 높고 문제가 있는 네. 안 좋은 회사는 무지하게 안 좋고 좋은 회사들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시장 네. 가격은 아직까지는 그 이제 38% 떨어졌다가 한 10% 회복된 상태인데요. 네. 앞으로의 중국 정부가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정부로서는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과의 어떤 투자가들과의 요 커뮤니케이션, 여기 접점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꽤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켜보죠 그러면.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미술품을 사고 파는 방식도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답니다. 미술품 하나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고 또 공동 구매를 하고 또 그것을 같이 팔고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도 있고요. 또 디지털 미술품을 따로 만들어서 NFT라고 하는 일종의 우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진품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도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최근에 미술품 거래 트렌드,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블루의 거래 플랫폼 XX블루를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오세건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림은 이 그림 얼마요 해서 이 그림 사고 팔고 뭐 이 정도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각조각 내서 사고 팔고 하는 경우도 요즘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미술품 투자를 하고 싶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사고 파는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큰 미술품들이 사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네.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억 단위까지 가는데요. 이거를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대중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이거를 최소 단위 1,000원 단위까지 쪼개서 더 많은 대중들이 이 미술품 시장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그 그림을 사오셔서 위탁을 받아와서 진행하고 쪼개서 있습니다.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네. 쪼개서 이제 파는 방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통째로 사와서가 아니라 위탁 받아서 네. 이제 호별로 이제 다 분양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얼마짜리 그림을 어떻게 파셨어요? 최근에 김창렬 화백에 2억 정도 가량 하는 작품을 30분 만에 완판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 조각이 얼마였습니까? 한 조각에 최소 단위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0원어치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나는 10만 원어치 사고 싶어요 하면 100조각 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이게 그 작품마다 살 수 있는 그 한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로는 얼마가 한도예요? 아래로는 1,000원이 한 조각이었고. 작품 가격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뭐 한 1억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게 쪼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게 쪼개서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누군가한테 좀 더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로지 그거는 조각은 집에 걸어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증서를 줍니까? 그걸 구매하게 되면은요, 예. 그거에 관한 보유 증서를 개개인별에게 다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더 높은 가격이 오면. 네. 근데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나는 투자 수익을 더 갖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난 이 정도면 팔아도 된다고 생각해 라는 분도 있을 텐데, 팔지 말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회사 측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회사라고 하면 중간에서 거래해 주시는 옥션? 네,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팔고 수익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그림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림은 그 이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보통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묵혔다가 보통 팔아요? 저희가 원래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도 많이 올라요? 예, 3개월 동안에서도 오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타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림 투자치고는 단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또 내기보다는 예. 그래도 이제 이 미술품 투자에 대한 재미를 좀 더 이렇게 드리기 위한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럼 최근에 샀다가 또 팔린 경우까지도 있어요? 수익이 나기까지도 해요? 네, 맞습니다. 총 50작품 정도 저희가 분할을 진행했고요. 예. 모든 작품이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팔리는 것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 분배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예요? 평균 수익률이 지금 한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5%? 연환산 15%? 네, 맞습니다. 연환산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 달이면 요거보다 한 5% 정도 더 높게 팔릴 수 있을 것 같으면 파는군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팔 때도 또 조각으로 팝니까? 아니면 그건 네. 어떤 그림의 원매자를 하나 찾아서 팝니까? 조각으로 팔겠죠? 네, 맞습니다. 조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1,000명들한테는 네. 100원에 판 걸 네, 석 달 후에 또 1,000명을 모아서 네, 네. 105원에 파는 거네요. 그런데 그 105원에 팔겠다고 그러니까 사겠다는 분들이 1,000명이 모이기만 하면 그냥 딜 던 되는. 네, 맞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그렇게 분할했던 작품을 가지고 예. 다시 또 재분할하는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이미 1,000조각으로 조각 내어진 그림이니까 네. 다음에 이걸 팔 때도 1,000조각으로 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그때 어떻게 보면은 작품의 가격에 따라서 예. 조각의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100조각으로 뭉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나 저거 사겠어 하면 팔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중간에서 이거 팔아주시는 분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네. 다 팔고 나서 또 이제 이걸 또 다시 다른 분한테 약간 좀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또 투자자 또 모집해야 되고 네.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으시는 게 사업 모델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과 그다음에 이제 매각될 때 네. 수수료를 저희의 이제 플랫폼 수익으로 그렇군요. 받고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에서도 참 다양한 거래 모델이 생기고 있네요. 네. 얼마 전에 그 디지털 그림 그 테슬라 창업주의 아내가 그린 그림에 NFT가 붙어서 아주 거액에 거래됐다는 그런 사례가 보도돼서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요즘 나타난 트렌드죠?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은 인플루언서의 사례로 저희한테 많이 좀 전달이 됐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경매 회사나 갤러리와는 좀 다르게 네. 디지털 세상에서 진행된다라는 미술품 작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로 그린 그림은 경매 시장에서 팔 수가 없었어요. 저게 뭐 몇 번 복사한 그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안 돼 이런 거였습니까? 네, 예전에는 대부분 디지털 그림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복제의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많이 배제한 분야였습니다. 그 유명한 옥션 사이트에서도 그거는 취급 안 했는데 네, 이제는 그 NFT라고 하는 걸 붙여놓으면 네, 저도 얼핏 다른 코너에서 설명은 듣기는 했는데 그게 일종의 그 블록체인을 붙여놓은 거라서 블록체인 장부를 붙여놓은 거라서 몇 개가 복사됐는지 아니면 최초부터 지금까지 올 때 어떻게 거래됐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탄생부터 네. 지금 몇 번의 이동이 있었는지도 전부 장부에 남기 때문에 네.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디지털 작품의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성이 그러네요. 입증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 이제 진품이면 서로 보장이 될 텐데 예를 들면 A라는 화가가 디지털 그림으로 하나를 그린 후에 그 NFT라고 하는 일종의 장부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그 장부를 하나 붙이고 팔고 또 다른 NFT를 만들어서 같은 그림에 또 팔고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즉 낙관이 2개, 3개면 도장이 2개, 3개면 다 진품이긴 한데 그렇게 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이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작품이라는 것이 그 다른 장부에 쓰였다고 해서 그게 가품이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NFT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 불가 토큰이기 때문에 예. 그 아무리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3개 혹은 5개 혹은 N개의 작품은 전부 다 이제 고유성을 갖기 때문에 네. 다 별개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작품을 복사해서 A와 B를 만들더라도 네. 그 작가가 내가 진품이라 도장 찍으면 같은 의미다. 그러나 이제 2개, 3개가 똑같은 거니까 가치는 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유한 값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똑같은 작품이라고 할지언정 그거는 각각의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진행자님 말씀처럼 네. 이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원래 고유의 작품에 대한 가치는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는 있겠죠. 네. 복제가 되니까. 이런 NFT가 붙은 디지털 그림들만 거래되는 시장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씩 그냥 유명인이 그려서 나 이거 그렸어요라고 하면 아름아름 사는 그런 구조입니까? 작년부터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예. 이미 해외에서는 오픈시, 슈퍼레어, 예, 니프티 게이트. 니프티 게이트? 네. 그게 이런 NFT 그림들이 거래되는 시장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아무 작가들이나 편하게 작품들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들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떻게 보면 갤러리나 이런 옥션처럼 그러네요. 이렇게 작가 관리를 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 플랫폼들이 예전으로 치면 소더비나 뭐 크리스티 그런 그 이름들이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추가로 또 이제 비플 같은 디지털 작가는 네. 소더비 혹은 또 크리스티랑 같이 경매를 하게 됨으로써 예. 수백억 원대의 낙찰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제 생소하고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다 이제 흐지부지 끝나는 시장도 있고 이게 뭔가 이제 커다란 포텐셜을 가지고 새로운 뭔가 트렌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미래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디지털 그림들이 진본 확인을 받고 이게 거래가 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여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디지털 그림이라는 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예. 언제나 역시 복제에 관한 부분 때문인데요. 이제는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NFT라는 기술이 적용이 됨으로써 예. 이제 그 유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술품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유성을 가질 수 있는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네.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IP를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붙일 수 있겠네요. 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작품에 대한 메리트는 기존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려 나갔어야 됐다면 네. 지금은 이제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그 작품을 자기 어떻게 보면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류에서 많이 다뤘다면은 네. 지금은 저희가 그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방송국의 전유물이었던 방송이나
비디오 같은 것들을 지금은 일반 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랑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작가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그림 작품 영역이 이제는 좀 더 대중들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NFT 미술 시장은 시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화가들이 그린 그 진짜 그림이 수십억에 거래될 때는 그 그림에는 이 화가의 다른 곳에는 없는 유일성을 가지는 이 화가의 붓터치도 그대로 느낄 수도 있고 모작품을 만들더라도 조금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뿌듯한 느낌,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치, 이제 이런 거가 가격에 반영돼 있을 텐데 이 디지털 작품은 정말 100%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걸려 있는 거나 돈 주고 사신 분이나. 그런데도 NFT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과연 인정이 될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미래에 이제 인류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있었던 저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저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작가들 완전 그냥 아마추어보다도 그냥 처음으로 이런 입문하시는 분들도 쉽게 그냥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려서 올리면서 수익 행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일반 미술 시장이었다면 전혀 어떻게 보면 좀 판매되기 어려웠던 작품들도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겠어요. 집에서 쭉 보면서 그림을 가볍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술의 소비자는 기존에 있었던 기성 어떻게 보면 미술 소비자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런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MZ 세대들에게 좀 더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들은 이제 이거를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트렌드군요. 이 디지털 그림, NFT가 붙어 있는 디지털 그림도 조각 판매도 하고 하는 곳도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분할 투자처럼 추후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은 그림을 사고 팔고 할 때에 뭐 세금, 뭐 수수료야 중개 수수료니까 그거야 이제 중개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거 가지고 주고 받을 테니까 사이트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세금은 아직 이 디지털 아트 영역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취득세도 당연히 뭐 하는 건 없을 거고 어디에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는 혹시 없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네, 양도세나 이런 세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 이용료라고 하는 명목에서 플랫폼의 수수료를 그거는 일정 부분 중개 내고 수수료니까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그림도 세금은 없고 그 예전에 진짜 그림들도 세금이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50억짜리 그림을 사서 100억에 팔면 그 50억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여전히 지금도 없습니까? 법적으로? 미술품은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미술품에는 양도세가 있고 디지털 그림에 대해서는 아직은 법에서는 이걸 그림 취급 안 하는군요. 아직까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비슷한 예로 지금 저희가 더 친숙한 가상화폐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거에 관련해서도 현재는 지금 세금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지금 곧 한다고는 들었는데 한참 걸렸죠. 그거 정할 때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NFT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이것도 그 정책화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거래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품에 붙이는 세금만큼은 부과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투자하거나 거래하면서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그 판매 작가분들께서 본인께서 직접 이제 가격을 설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처음 이 NFT 미술 아트에 들어오고 싶으셨던 분들은 사실 비싸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으시거든요. 초기에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 작가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이력을 좀 살펴보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이런 걸 같이 좀 공유하시면서 신중한 비딩. 네, 맞습니다. 신중한 비딩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신중하게 하면 나한테 안 오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이 비싸게 사시는 바람에.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술답게 이런 이력이나 이런 탄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장부에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봐 나가신다면 좀 더 합리적인 낙찰가에 그런 이 미술품 취미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XX블루의 오세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백화점에 가면 중고 운동화, 그러니까 신던 운동화죠. 신던 운동화 또는 중고 운동화를
아주 비싼 가격에도 판매한다고 해요. 이게 중고품을 줄 서서 비싸게 사고 그걸 다시 또 되파는 이른바 리셀 또는 리세일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트렌드 리포트에서 살펴보죠. 로그인디 조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리셀이라고 불러요? 다시 판다? 네, 리셀 열풍이라는 단어 중에 리셀은 리셀이라고 하는 되파는 의미, 단순히 이제 중고 거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의미도 있고요. 리세일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어떤 그 일종의 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고 거래 의미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리셀 열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오늘은 리셀 중에서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그 리셀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고 뭐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더 붙여서 모든 투자가 다 그렇긴 한데 네. 그러고 싶죠. 예를 들면 어떤 걸 주로 그렇게 합니까? 대표적인 게 스니커즈예요. 신발? 네, 운동화. 네. 이 그 리셀 문화는 사실 나이키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1985년도에 마이클 조던이 모델로 그 했던 에어 조단 1이라고 하는 운동화가 발매가 됐거든요. 그 나이키는 당시에 그 이 신발이 판매했던 금액이 $65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산 사람들이 되팔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을 좀 더 얹어서. 그 당시에 팔던 새 제품 가격보다 내가 더 줄게. 네.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에 내가 살게 이런 글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한정판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되팔아서 내가 신지 않고 그거를 더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생긴 거죠. 그 이후에 에어조단 2, 3 이런 방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나이키는 지금도 이런 한정판 콜라보레이션한 그런 제품들을 계속 드랍 방식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 신발을 내놓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드랍 방식이라고 한다는 게 처음에는 브랜드들이 언제 신제품이 나옵니다라고 하면 미리 며칠 전부터 공개를 하고 뭐 패션쇼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대대적으로 알리죠. 그런데 이 드랍 방식은 뭐 대단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SNS나 홈페이지에 팔로우한 소비자들 몇 명한테만 소수에게만 그냥 딱 떨어뜨리면서 드랍. 네, 말 그대로 드랍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서 그냥 이렇게 안내해주는 무심한 척 툭 알려주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신발들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발매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면 매장 앞에서 이제 며칠 전부터 줄을 서기도 하고 노숙을 하기도 하고 캠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스니커 캠핑, 스니커즈 캠핑 이런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셀 열풍이 스니커즈에서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이 리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품목을 들으라고 하면 이 스니커즈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구화와 스니커즈는 다른 거죠? 같은 전체를 다 스니커즈라고 부르는 그렇죠. 보죠? 운동화를 보통 이제 뭐 스니커즈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다고 볼 수 꼭 있겠습니다. 농구화 아니더라도 이제는 이런저런 신발들이 네. 조던처럼 유명한 농구 선수와 협업을 한 거라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한정판이니까 그냥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뭐 스포츠 스타나 유명 브랜드들과의 뭐 콜라보를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콜라보를 한다고 해서 모두 리셀 열풍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리셀의 가치로 연결되려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제품이어야 할 거고 그런 제품들이 뭐 콜라보레이션 했던 제품들이라면 효과적이겠지만 일단 공급은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결국 희소성의 마케팅, 희소성 마케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콜라보를 했는데 대량으로 팔겠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리셀과는 연결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을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하고 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유 이게 뭐라고 이런 걸 사나 싶지만 그분들도 어릴 때는 우표 수집하려고 우체국에 나가서 줄 서고 새로운 우표 나온다고 하면 뭐 옛날 동전 이런 것도 모으기도 하고 뭐 저 무슨 박 대통령 우표 이런 것도 골동품으로 지금 뭐 몇 개 비싸게도 사기도 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세대마다 공간 거래하는 공간이 다르고 품목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스니커즈다. 약간 좀 생소하긴 해요. 그걸 남이 신던 신발을 그걸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리셀 열풍의 중심에 있는 세대가 MZ 세대이거든요. MZ 세대라고 하면 밀레니얼 Z 세대.
그리고 이 세대를 디지털 유목민이라고도 하고요. 디지털 네이티브족이라고도 하는데 네. 20, 30대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20, 30대를 MZ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랑 이제 조 대표님 같은 세대. 네. 그런데 이 MZ 세대는 굉장히 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모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태어날 유년 때가 시절을 유한위기였군요. 네, 유년 시절을 좀 어렵게 보냈고 학자금 대출이나 뭐 고용 불안정, 그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안고 지금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에 당연히 관심이 많은데 주식은 어렵고 미술품이나 명품을 구입하기에는 또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명품 같은 경우에도 중고로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런데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한 2, 3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이 스니커즈인데요. 이 스니커즈의 보통 일반적인 가격이 처음 발매할 때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리셀 열풍을 입고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뛰기도 하고 20만 원에 산 게 3천만 원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브랜드가 그래요? 사실 그 마이클 그 에어조단 1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나 6억 2천만 원에 실제 경매에 팔렸고요. 6억 2천? 네. 그리고 지드래곤이 신었던 신발이 있어요. 지드래곤이 그 패밀리 앤 프렌즈라고 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줄 용도로 70켤레 제작했던 게 있는데 이 제품이 지금 4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새 운동화?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네, 맞아요. 70켤레만?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20만 원 주고 굉장히 투자 가치나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기회는 나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한정판. 그리고 이제 이 MZ 세대들한테 이런 기회는 또 반드시 그냥 뭐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손에 넣을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게임이기도 하고 재미이기도 하고 브랜드를 경험하는 또 새로운 경험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이제 스니커즈를 구매하는 게 처음엔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선착순이 너무 불공정하다. 그래서 세상에 선착순만큼 공정한 게 뭐 어디 있어요? 늦게 안 게 죄냐. 네.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막 여기저기 접속해서 PC방에 가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래플이라고 해서요. 이 스니커즈를 살 수 있는 응모권, 살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추첨을 또 해서 응모권을 이제 그 추첨을 하는데요. 그럼 추첨권은 무제한 나눠줘요? 그렇죠. 오기만 그 기간 하면, 동안에는 추첨하기 전에 오기만 하면 다 준다. 로또처럼. 그 안에서 이제 추첨된 사람들 한테만 이 스니커즈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매장 앞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어떤 복장에 어떤 신발을 신고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이 스니커즈를 사기 위해서 매장 앞에 줄을 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하나의 적은 수량으로 한정된 마케팅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일단 많아야 돼요. 하루 종일 죽치고서 기다리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 30대 타겟으로 이런 마케팅이 이제 먹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기하게 질문한다고 저 아주 모르는 사람 취급하지는 마세요. 기분 살짝 안 좋으려고 해요. 저도 좀 알긴 알아요. 아, 그러십니까? 보통 다른 질문할 때는 제가 쑥스럽지 않은데 이거 막 몰라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마치 막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 좀 여쭤봐야죠. 이거를 어디다 그럼 사고 팔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샀어요 제가. 이제 어딘가를 통해서 팔아야 돈 벌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중고나라와 같은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댓글로 사고 팔거나 했는데요. 최근에는 뭐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이런 그 거래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스니커즈가 이 리셀 열풍의 중심이다 보니까 스니커즈에 특화되어서 서비스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크림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생겼고 프로그, 래플, XX 블루 이런 그 경매 사이트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운동화 중고 매매 전문이에요? 네. 스니커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품목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고 운동화라고 해서 싼 운동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싸게 거래되는. 맞습니다. 한정판이고 이런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럼 사면 신던 것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빨아서 신던 팔아요? 것을 누가 신었느냐가 중요한데요. 아, 그것도? 네, 그 마이클 조단이 직접 신었던 신발의 네.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발은 그 새 제품이 아니고요. 조던이 직접 신었던 신발이에요. 예, 예. 그 제품이 6억 2천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 예. 주로 일반 사용자가 신었던 신발을 되팔 때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약간의 소장의 가치이다 보니까 네. 이게 패션이긴 하지만 몸에 걸치는 패션이 아니라 소유하는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서 안 신고 갖고 있다가 또 팔고 계속 맞아요. 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내가 이걸 신고도 쉽고 네. 팔고도 쉽다라고 하면 두 개를 샀었어요. 두 개를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신을 거, 하나는 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박스도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가 하기야 두 많죠. 배만 받아도 공짜로 신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1대1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사기도 많았고 네. 또 뭐 진품인지 정품인지 이런 검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나서서 진품 검증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떤 페이나 안전 결제 그렇겠네요.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장착을 해서 개인 간의 거래가 좀 더 원활해진 거죠. 개인이야 85년에 팔렸던 그 나이키 운동화를 조작해서 만들기는 어렵겠으나 네. 이 시장이 커지면 누군가가 기업적으로 써서 모조품 만들기도 하겠으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품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전문가를 두기도 하고요. 네. 검증 솔루션을 도입했다라는 걸로 내세워서 어떤 이런 플랫폼들이 자신의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업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낡은 운동화 그렇습니다. 진품인지 검사해 주는 사람. 네. 야, 그리고 나서서 이런 예.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리셀 샵을 열고 있거든요. 앞다투어 열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아웃 오브 스탁이라고 하는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현대백화점 그 여의도에 생긴 더현대 서울에서도 번개장터랑 협업해서 브그즈드 랩이라고 하는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브그즈드 랩이라고 하는 리셀 샵을 오픈을 했고 네. 갤러리아 백화점도 스테디움 굿즈라고 하는 그 샵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고 운동화 파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경매로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더 올리겠다라고 하면 거기 더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한 소비자가 있으면 그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고정 단가가 있는 제품도 있고 계속 경매처럼 파는 것도 변동되는 있고. 제품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도대체 어떤 게 이렇게 비싸게 팔리나 구경하러 가는 목적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백화점들이 사실 이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리셀샵을 오픈했다라기보다는 20, 30대 타겟으로 한 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운동화는 직접 눈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 후에 뭐 밥을 먹든 다른 네. 매장에 가서 명품을 사던 소비를 하던 이런 소비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네. 유도하기 위해서 저도 돌이켜 보니까 어릴 때 저 우표 수집했었는데 네. 백화점에 가니까 우표상이 있었어요. 그때 뭐 구경하러 다니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 자꾸 뒤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재미있는 트렌드네요.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비싼 중고를 사고 파는 거래 트렌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청취자 중에 장지영 씨께서 아유 내가 신던 신발은 홍당무 마켓에 12,000원에 올려도 안 팔리던데 누구는 일단 셀럽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희귀한 것에 대한 뭐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예, 자기한테 안 맞는 운동화라도 그래서 또 사서 쟁여놓기도 하고 재밌는 세상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아침에 뵙죠.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